비트코인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유명 인사들의 말을 또 횟수를 모아보면 400번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이제 곧 망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도 오랫동안 망할 거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왔죠. 이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도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망할 거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돌아오면은 망할 거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항상 봤습니다. 그런 게 결국 지금이 기회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지난 10년간 15배 넘게 오른 주식들과 비트코인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제가 굉장히 즐겨 읽는 뉴스레터 중에 하나가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내는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그 뉴스레터의 내용이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뉴스레터 쓰시는 분 본인이 지난 10년 동안 15배씩 오른 주식 종목들을 잘 자기가 투자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이렇게 밝히고 거기에는 이제 뭐 넷플릭스,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 치폴레도 들어가 있어요. 멕시코 음식 대표적인 체인이죠. 그 회사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이제 쭉 몇 가지를 밝힌 거예요. 10개가 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쭉 읽다 보니까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죠. 비트코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몇 개를. 그래서 7개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그래서 몇 개 소개를 드리면, 일단 이 B2C 서비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데 B2B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B2B 산업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게 B2B 산업이죠. 삼성전자가 뭐 팔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팔고 있는 게 B2B 산업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TSMC 정도만 제외하면은 멀티플을 잘 못 받죠. 한계가 있는 거죠. 주문 제작형 서비스, 주문 제작형 반도체를 만드는 TSMC는 거의 독과점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멀티플을 많이 받고 주가가 잘 가는데 삼성전자 잘 못 가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엔비디아 같은 큰 수혜를 받는 종목에 비하면 잘 못 가잖아요.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주문을, 반도체 D램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재랑 비슷하기 때문에 주문을 받으면은 다행이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체재가 많아요. 그런 비슷한 D램을 만드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미국에도 많죠. 인텔, AMD,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그리고 TSMC 같은 회사들은 독보적이잖아요. 그래서 B2B 안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나, 두 개 회사들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디램 같은 원자재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한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멀티플 잘 못 받는다. 근데 B2C 같은 회사들은, B2C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잠재 고객들의 수가 크게 보면은 거의 뭐 전체 지구의 인구로도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네트워크 효과로 엄청나게 가치가 상승하는 게 사용자 수가 몇십억 명이잖아요. 전체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인데 뭐 몇십억 명이 쓴다고 하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결국 얼마나 자기네가 그 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냐에 따라서 고객 수가 막 지금 뭐 미국인에 한정된 게 아니라 막 전 세계로 넓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거의 뭐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 특성이 하나 있다. 근데 비트코인도 크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잠재 고객은 전체 지구의 인구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제 모든 80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된다면 그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 메카프의 로고라고 하죠. 2명이 들어왔을 때보다 3명이 들어오면은 네트워크의 가치가 배가 되는. 왜냐면은 이어지는 선의 수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수함수에 따라 늘어나거든요.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늘어나지만 그 사람들이 연결하는 선의 수가 지수함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치가 그렇게 곱절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카테고리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주식들이 그렇게 15배씩 가격이 다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뭐 봤는데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넷플릭스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 멕시코 음식 거기서 뭐 먹었는데 이러면은 치폴레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카테고리 안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야, 나 코인 샀어. 그러면은 보통은 비트코인 샀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브랜드 파워거든요. 비트코인이 그걸 구축해놨고, 그리고 하나 정도만 더 얘기를 하자면 큰 변동성이 시달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 같은 것도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할 때도 있고 뭐 매도 의견이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보이콧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부침을 겪습니다. 그리고 뭐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도 갑자기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로 간다고 하면서 주주들의 우려를 자아낸 적도 있고, 그렇죠. 이제 갑자기 무슨 메타버스냐, 저기에서 수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메타 주가 잘 가고 있죠. 물론 메타버스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제 매도 의견이 나와요, 한 번씩. 증권가에서 봤을 때 아마존도 아마존 킨들이라는 그 전자책 서비스가 나왔을 때 증권가에서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이제 아니 하던 거나 잘하지. 이 전자상거래 쪽에나 계속해서 키워서 아마 그 월마트, 타겟 이런 이제 기존 리테일 서비스들을 완전히 누르는 그런 걸로 가야지 무슨 전자책이냐 막 이러면서 매도 의견 막 나오고 주가 막 하락을 예상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웬걸 아마존 뭐 킨들 때문에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무튼 디지털로 가다 보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게 나와서 아마존이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회사의 독보적인 1위가 되고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죠, 결국.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창업자가 있고 그 창업자가 공고하게 이제 그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메타는 주커버그, 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할 때 주변에서 봤을 때는 저거 실패할 거다라고 보고 막 이제 이거 망했다 하고 막 이제 할 때 그럴 때 사실 엄청난 기회가 발생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죽었다고 비트코인이 0에 수렴할 거라고 저주 섞인 비트코인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유명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요. 그 횟수를 모아보면 400번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사이트가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비트코인 뭐 장례식 이런 명을 가진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 인사들 뭐 예를 들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뭐 이제 곧 망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보면은 400번이 넘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도 오랫동안 망할 거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왔죠. 이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도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망할 거다,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돌아오면은 망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권가가 매도 의견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항상 받습니다. 챌린지를 받습니다. 그런 게 결국 뭘 말해주는 거냐? 지금이 기회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 회사들도 10년 동안 15배씩 오른 기업들도 그런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그게 결국 이제 큰 비전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보면은 채굴 집중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중앙화돼서 결국에는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기회예요. 그럴 때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가 기회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이 한번 단기적으로 떨어졌을 때 잘 담으면 그렇게 이제 10배거도 아니죠. 15배거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런 지금 IT 대형주들 그런 거에 초기에 투자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투자하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 채널에서 한번 밝혔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 이외에 비트코인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확실한 차별화되는 점은요. 이제 창시자의 정체가 아직도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식들은 다 그 굉장히 강력한 리더가 있어서 그 리더가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 성공을 이뤄냈다는 게 하나의 공통점이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창시자는 존재하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아주 뭐 기존에는 없었던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게 성공을 했다는 게 있지만 이제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게 차이점이죠. 이 사람이 사라진 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다른 주식들, 이 IT 성공한 IT 대기업들과는 다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어떤 기업이 그런 창업자들이 떠난다면 아마 CEO를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겠죠. 전문 고용인,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그 사람한테 미래를 맡긴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성격이 이제부터는 좀 달라요. 주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거는 상품 원자재입니다. 근데 이 상품 원자재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특정 세력이나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금도 그렇죠. 금도 누군가가 금채굴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금의 전체 보존량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모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17개월째 지난 4월까지 중국 정부가 17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량을 늘려왔어요. 계속해서 금을 샀습니다. 매월마다. 그래서 2200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미국 정부가 가진 금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8,000톤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전 세계의 금 보존량에 비하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도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안 됩니다. 홍콩 가면은 그렇게 귀부인들이 금부치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추산이 안 돼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결국 그런 어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특정 세력이 부존량이나 아니면은 영향력을
독점할 수 없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디지털 버전으로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디지털 재화라고 하는 것, 디지털 세상에서 발행된 재화라고 하는 것들은 희소성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주인이 존재했습니다. 메타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페이스북,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만든 그 아마존 우리가 쓰는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은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게 복사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주인이 없으면서 복사될 수 없는 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마치 타코집 하면은 치폴레, 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야, 그 암호화폐 뭐야 하면은 바로 비트코인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 브랜드 파워 하나밖에 없거든요. 딱 하나. 그 암호화폐 진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또는 다른 회사에 내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고 누군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셀프 소버티, 개인의 자유라고 할까요? 그 개인의 자유, 내 재산을 내가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자유를 진짜로 발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뭐냐, 디지털 머니는 뭐냐 했을 때 그냥 브랜드가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것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밖에 없거든요. 진짜 그 외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다 창시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팀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거래소에서 상폐될 수도 있고 국가로부터 탈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리스크가 없는 유일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죠. 이 회사들이, IT 대기업들이, 창시자들이 이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가고 그러면은 살짝 불안하거든요. 그런 거를 물론 뛰어넘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애플같이. 진짜 위대한 기업이죠. 그렇게 되는 것도 어려운데 누구에게 물려주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넘어와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위대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더 장기간, 애플 같은 기업들보다도 더 장기간 오랫동안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커진 겁니다. 그 창시자가 없다는 그 특성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다. 비트코인이 세대를 뛰어넘는 부의 상승을 이끌어올 수 있는 좋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캐시우드는 380만 달러, 기요사키는 35만 달러 등 최근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캐시우드는 아크인베스트가 발행하는 빅 아이디어라고 하는 연간 리포트를 보면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잘 드러나요.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제 IT 쪽에 굉장히 큰 포트폴리오 비중을 치중하는 분이잖아요. 테슬라, AI 관련된 주식들, 그 다음에 바이오, 혁신적인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 이제 미래지향적이죠. 근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어떻게 껴들어가냐면 이제 AI 산업과도 공통점,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고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불러올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이제 자동화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이제 맥락이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AI 세상이 온다면 AI 비서를 우리가 다 쓰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핸드폰에다가 대고 뭐 여러 가지 주문을 할 수가 있죠. 나 뭐 비행기표 좀 예약해줘. AI 내 비서가 알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나 그 보험료 좀 지불해줘. 그러면은 그 AI 비서가 알아서 해주고. 근데 반대편에도 AI 비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비행기표를 예약하면 비행사가 있잖아요. 그 비행사의 응대원이 내 AI의 주문을 받아서 비행기표를 예약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도 AI 비서가 있어서 그 비서끼리 AI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은 이 AI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은 인터넷이 되겠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보 네트워크가 인터넷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가치 교환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에 제한 없이 모든 AI 비서들끼리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 위에서 가치 교환을 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인터넷은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인터넷은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죠. 거기에 이제 뭔가 가치가 있는 재화를 올리면 그게 무한대로 복사돼 버리기 때문에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 비트코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들어오면 AI 비서들끼리 전 세계에 있는 그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렇게 국경에 제한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봐요. 그래서 이분은 380만 달러 얘기하는 게 온체인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거래소 유입 유출량 이런 것도 보시고 뭐 차트도 보고 하시겠지만, 기저에 깔려있는 비트코인 상승 근거는 그런 겁니다. 결국 AI 기술과 자동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산업의 어떤 한 가지 중요한 재료로서 비트코인의 역할을 담당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요사키는 부동산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신 분이고, 돈의 어떤 그 지난 2008년부터, 어쩌면 그 전부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낮아져 온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완화 트렌드 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빚을 내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왔으니까 빚을 많이 낼수록 유리한 환경이었죠. 그래서 빚을 많이 내고 그걸로 우량 자산에 투자해서, 부동산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에서 큰 수익이 나서 이제 빚을 충분히 갚고, 그리고 더 큰 빚을 내서 더 좋은 우량 자산을 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성공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우량 자산에 어떤 관심이 많아요. 부동산도 돈이 많이 풀리면 더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갔고, 그래서 좋은 부동산을 이제 임장을 다니면서 선별해서 이제 저가에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면은 수익을 내고,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으로 좋게 생각하는 자산이 뭐냐면 금과 은이에요. 이분은 금광과 은광에도 임장을 다니세요. 그래서 가보고, 그 금광에 가보고, 아 거기 진짜 시설 좋더라, 거기에 진짜 뭐 창업자 마인드 좋더라, 그리고 이거 굉장히 수익성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금광 주식을 사요. 그리고 금도 사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제 굉장히 희소성 면에서 금과 부동산 이런 것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채굴 산업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는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를 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비트코인 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35만 달러 얘기하는 거의 기저에는, 야 내가 지난 한 80년대부터니까 40년 동안 돈의 양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서 내가 희소성 있는 자산에 투자했더니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너도 그 젊은 세대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뭐 부동산이나 뭐 금이나 이런 거 나처럼 기성세대처럼 투자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새로 신흥 디지털 자산이 나왔는데 그게 비트코인이고, 그게 너무 앞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40년을 책임질 자산인 것 같다. 야, 디지털 세상에서 희소성이라니 너무 좋지 않니? 투자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젊은 사람들 말을 많이 듣더라고요. 그 본인이 하시는 팟캐스트를 보면은 20, 30대 비트코인 그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을 게스트로 초빙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들은 얘기를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소화해서 팟캐스트를 통해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분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굉장히 할아버지인데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컨셉은 다 달라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전망을 얘기하는 이유 근거는 다 달라요. 근데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자산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제 스스로는 저는 약간 캐시우드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얘기할 때 캐시우드와 비슷한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캐시우드의 말이 앞으로 더 좀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380만 달러라고 하셨다는데 이분이 뭐 잘 맞추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주 틀리시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380만 달러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